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대변인께서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예.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찾는 거죠? 예, 네. 지금 대구를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서 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또 네. 대구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또 요동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시지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하고 전략적인 지역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승,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하락. 그러면서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역전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당 내분 상황과 맞물리면서 위기가 증폭되니까 이런 좀 흐름을 반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 보수의 전통적인 전략 지역을 방문한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지역이 경북 울진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공사가 중단된 그런 지역이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탈원전에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문재인 정서를 확산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 같고요. 또 두 번째 방문 지역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안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을 굉장히 정성들의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지역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 대망론 얘기하니까 네. TK 대망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상당히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확산세를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긴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문 장소에도 뭔가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정무적으로 판단은 하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어떤 현 정권과의 각을 세우기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원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본인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꾸준한 비판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실제로 대구를 방문하기 이전에 여러 지역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고 방문하는 일정 중에 하나라고 또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앞서 교수님께서 시점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라는 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받고 나서 그런 그 이야기를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면 직접 국민들 앞에서 감사 인사,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보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당 내부에서는? 저는 만약에 저희 당이 네. 현재 탄핵의 강에 대해서 전혀 정리를 못한 상태였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 말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행위가 저희 당에 충분히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당은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연설이 상당히 금기시되었던 대구에서의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연설이었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 가서 직접적으로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구 시민들도 그 연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인정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이 탄핵의 강을 충분히 건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무관하게 저희의 길을 간다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낸 메시지를 보면 공직자로서의 직분에 대한 일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해서 가지고 오던 메시지거든요. 자신을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검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당의 입장과 크게 어긋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지금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직접 한번 듣고 올까요?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 검사 윤석열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치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일 때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모범 답안을 내놓은 거예요.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사법처벌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분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는 본인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상징 가치가 공정과 정의이기 때문에 탄핵 수사를 본인이 부정할 경우에는 자기 부정에 직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특히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 무당층의 이탈이 또 우려되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탄핵의 정당성만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강성 보수층,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발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 지지층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 대변인처럼 개혁적인 보수의 입장에서는 탄핵 강을 건너는 게 마땅하고 또 지금 건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탄핵의 강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탄핵의 강은 아직도 건너지 못했고 논란에 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 친박 핵심인데 지금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영시를 기해서 출소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저는 탄핵의 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박, 강성 친박이라든지 또는 뭐 강성 태극기 세력들이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 구체적으로 과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대변인 아직 뭐 탄핵강 한복판에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탄핵의 강에 대해서 여전히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뭐 당내 주 인사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 당내 주류 의견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 한 1년, 2년 전에 비해서 저희 당 내에서 어떤 당의 주류적인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견은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모아서 말을 하는 그런 직책인데, 이준석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구 연설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전국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뿐만 아니라 대구의 당원들까지 이를 인정해줬다는 것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당원들 모두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에 충분히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또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일부 친박 인사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복당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 박 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설정을 했을 때 강성 보수층은 어떻게 보면 더 결집시킬 수 있겠지만 이번 대선의 성격 자체가 중도 외연 확장이지 않습니까? 이 중도 외연 확장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행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아야 되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상당 부분 좀 부정했다라는 부분에 좀 동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도 외연의 확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또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계속 얘기할 경우는 당장 뭐 강성 친박들, 태극기 세력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경선의 한 복판에서 TK 가가지고 탄핵은 정당했다라면서 정면 돌파를 했고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윤석열이 평소에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뭐 배 교수님 말씀에 일견 동의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거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럴수록 정면 돌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에 대해서 했던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저희 당의 방향과 어긋나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정무적인 것을 고려해서 기존의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당의 메시지와 어긋나는 것을 말하면 더욱더 어떤 강성층의 표도 얻지 못하고 중도 외연 확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앞에 놓인 과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외에도 내부 사정도 좀 시끄럽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여부를 놓고도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시끌시끌한데 그 임승호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와 또 이른바 측근이시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면 선대위 복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계속 저번 주부터 말해왔듯이 네. 선대위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면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현재 선대위에서 어떤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직책을 당연히 내려놓은 것이고 그러한 것을 어떤 정치적 명분 없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명분이 없고 좋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난 한 2달 전에 민주당 상황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30%의 박스권에 갇히자 바로 중진 의원들이 선대위에서 사퇴를 하고 선대위를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당과 선대위의 판단이라면 지금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빠지는 중도층이나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 가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엄중히 직시하고 기존의 선대위가 모두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는 행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뭐 일부 여론에서는 뭐 감정이 상해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것은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무엇 때문에 저러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서 제가 정확한 의중이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내용들을 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쳐내고 좀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현재 그 뜻, 현재 의사 그렇다면 나에게 명분을 주라. 들어가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명분을 준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것이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대위 해체나 해체 내지에 준하는 선대위 개편이 있다면 당 대표로서의 이준석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선대위의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당 대표의 업무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 미디어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대위 직책을 갖고 만약의 문제는 아니고 선대위 해체나 선대위 해체에 준하는 개편을 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그려왔던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대위 직책에 복귀하냐 마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어떤 추락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바뀔 여전히 전혀 없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해왔던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냐의 문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요. 결국 이제 본질은 권력투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을 쳐내지 않으면은
윤석열 후보는 집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핵관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없고 사실상 배제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인은 속내를 얘기 안 하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속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 사퇴라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선택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선택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선대위만 사퇴하고 지금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대위 복귀 가능성을 또 살짝 암시하는 이것도 사실은 싸움의 명분찾기예요. 왜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지금 초선 의원들 한 20여 명 이상이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본인이 계속해서 선대위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니까 그걸 일정 부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 싸움을 이어갈 것이고 이런 내분 형상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지금 정체 내지는 하락 상태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핵관들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보따리를 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윤석열 후보가 잘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70일의 최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께 한 번 더 그 답변 기회를 드릴 수 있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경우인데 지금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한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용론이 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선거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패했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든 승리하지 않든지 간에 사면 초과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잘 아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복귀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최근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측근들하고 관계 설정을 보니까 자신이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역할을 배제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회방꾼이다. 네. 따라서 일선에서 후퇴하고 그래서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본인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보수는 사실상 구심점을 잃고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재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경우는 확실하게 2030이라는 지지 기반 보수 정치인 가운데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 워닝을 계속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이 패배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과 그런 주장을 하면은 얼마든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가 오히려 더 있다. 이런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갈 겁니다. 그것은 네. 단순히 대표직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윤석열 후보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윤석열 후보의 패배 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승리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지선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차후의 총선에서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자신의 입지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지금 선대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하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무난한 승리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현재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을 때 이제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현재 선대위의 개편이 필요하고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격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얼마 전에 울산 회동 있잖아요. 그때 임 대변인께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 측에서 합의문을 읽으셨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들어본 적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또 김종인 위원장 만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김종인 위원장과의 네. 만남은 사실 매주 선대위 회의하기 전마다 30분마다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네. 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고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다 금요일 날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네. 그때 당시엔 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당장 금요일 날 김종인 위원장과의 회동으로 뭔가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어떻게 여쭤봤는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당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가 좀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익 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토지익 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토지익 배당금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바꾼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 원래 제가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토지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너무 적다. 자꾸 투기를 한다.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올리되 이걸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반환해주면 저항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세금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신 겁니까? 용어를 제도 전체를 말해준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토지 이익 배당금제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사실상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름을 바꿨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책 기조는 또 유지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유연함을 보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니다. 나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본 정치적인 기조, 정책적인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국토보유세 하면 이제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세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보유세를 받았을 경우에 80~90%가 다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위층은 오히려 이익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국토보유세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명칭을 바꿔서 기존의 자신의 정책 골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문재인 정부하고의 어떤 부동산 정책 차별화 그래서 뭐 부동산 세제를 좀 완화하는 그러면서도 대대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이런 큰 흐름에서 나온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공평하게 한 번 더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 자체가 바뀐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는 분명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 기본소득 다 나오는 거고요. 국토보유세 그리고 이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뭐가 제일 실패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수요를 억제하는 쪽만 돼 있지 지금 공급이 좀 부족했다. 따라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 100만 채를 포함해서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공급의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250만 채 공급하겠다. 또 이재명 후보도 250만 채 공급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일종의 슬로건적인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현실화시키겠느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서울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말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변화는 너무나도 잦았죠. 네. 뭐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어떤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얘기를 툭 던졌다가 문제가 되니 철회를 하고 뭐 이외에도 기본소득 문제나 양도소득세 그리고 현재 국토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정도였으면 이재명 후보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는 유연한 후보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토지 배당금제로 바꾸는 자체도 명칭만 바꾼 것이죠. 결국에는 본인도 뭐 압도적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금이라고 하니까 반발이 크니 그 명칭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다라고 말을 한 바는 있고요. 또 어떤 국토보유세 내지는 토지 배당금제에 대한 비판을 좀 해보면요. 너무나도 좀 상식적으로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토지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환수해가지고 n분의 1을 하자 국민들에게. 이것이 만약에 어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효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토지이익을 환수해서 n분의 1을 한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전세 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은 굉장히 국민적인 상식이거든요.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고 어떤 그냥 세금을 걷어가지고 n분의 1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불로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불로소득, 불로이익을 내는 그 계층은 일부 소수이고 그에 따른 혜택은 일반 국민 전체 다수가 받아들이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 일단 단기적인 처방과 네. 장기적인 처방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단기적으로 내놓은 처방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쪽에 초점이 네.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든지 또는 종부세를 보완해야 되든지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좀 유예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뭐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부동산 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정책 기조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내가 국토보유세 내지는 기본소득 이 개념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양동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제가 쉽게 좀 정리를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뭐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든지 종부세와 관련해서 좀 제도 검토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을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보수 쪽에서 많이 거론을 했던 정책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기 처방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는 단기 처방으로 좀 안정을 시킨 이후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공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 간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를 뭐 우클릭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현실적인 처방으로 보느냐는 각자의 뭐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본인의 정책 기조 자체를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양면 작전 말씀하신 뭐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무자르듯이 단기 처방, 장기 처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네. 생각하고요. 지금 뭐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또 공공의 이익 개념으로 환수를 해가지고 n분의 1을 하겠다는 것은 네. 결국 단기적으로 어떤 저희 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그런 솔루션들을 채택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 또다시 그 문제가 답습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부동산 투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단기적인 해결책을 들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들고 오고 있는 솔루션을 채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 당이 제시했던 솔루션을 그냥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통신조회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상당수도 지금 통신 기록을 된 것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사찰 논란까지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일방적인 해석과 시각은 무의미하고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는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장을 통해서 했다라면서 적법 절차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 따라서 지금 검찰이 이걸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불법 사찰인지 적법한 이제 통신 조회인지는 이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공수처가 유능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거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공수처장도 그러고 공수처 차장도 그러고 수사 경력이 굉장히 일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파만파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하게 된 것은 공소장이 이제 통째로 노출됐다. 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소장이 통째로 노출됐다면 이건 분명한 범죄니까 또 이 범죄에 만약에 현직 검사가 관련됐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파장을 몰고 올 정도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숙하고 이게 과연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결론이 날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앞서 공소장 유출은 범죄다 이렇게 단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 가면 공소 내용 사실 자체가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그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 아닌지 어차피 공개될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역시 그 사법부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 중에서는 약 70명 정도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기자분들 중에서도 법조부나 정치부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회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 뭐 보좌역, 보좌진, 당직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본인들의 과거에 적용했던 기준들을 좀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5년 전에 민주당이 국정원에서 통신조회를 민주당 당직자 2명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35배입니다. 의원급에서는 70명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기자분들이나 다른 시민에게 확장한다면 100명, 200명이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에 대해서 사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나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프로세스조차 지키지 못해서 영장 청구가 계속적으로 기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공수처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느냐 자질 논란이 계속적으로 불거졌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것은 공수처가 존재함으로써 얻는 공보다 공수처가 존재함으로써 얻는 시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역시 이 사찰 논란이라고 제가 논란을 붙이긴 했지만 이 사찰과 관련해서도 일단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그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공수처는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더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렇다면 이 부분만 좀 여쭐게요. 일단 뭐 사찰 논란인지 또 공무상 비밀 누설, 공소장 유출인지 어떻게 보면 시각 차이가 좀 있는데 두 분 말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의문을 좀 표시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면 공수처 최고위층을 비롯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만 간략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릴까요? 공수처의 지금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보장이 된 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공수처를 대대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감의 표명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적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결국 이제 공수처의 수사 능력
또 말씀하신 대로 자질 논란까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확실한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감 표명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고 대국민 사과를 확실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공수처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대국민 약속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인적 쇄신으로 이러한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라는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어쨌든 지금 검찰이 기존에 존재하던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직을 따로 떼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는 조직이고 또 실제로 해왔던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인적쇄신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공수처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